오늘 세종대학교 교수이신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 그 연준 그리고 세계 금융의 어떤 현재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은요. 지금 외환 시장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금이나 은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많이 풀렸냐면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만 해도 그 총액이 8,500억 달러를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러라는 건 특성상 해외에서 더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는 한 4천억 달러 남짓의 본원 통화가 유통됐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실 채권을 모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풀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성을 살포해가지고 자산시장을 살려냈습니다. 즉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살려내느라고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그때 세 차례에 걸쳐서 풀린 돈이 약 한 3조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를 맞자 그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단시간에 풀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한 2조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 2조 2천억 달러. 그런데 그 재정정책 중에서 기업 대출 부분에 연준으로부터 3조 5천억 달러를 그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한 4조 달러의 기업 대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경제 위기에 풀리는 돈이 약 한 8조, 7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풀릴 겁니다. 즉,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시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이게 실적 장세가 아니고 주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동성 장세로,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 이 온갖 동시에 이번에는 재정, 즉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로 돈을 풀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준과 미국 정부가 단합해가지고 시장을 살려낸과 동시에 이 주식시장 같은 것도 호황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 하나하고 이러한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은 자산시장에 버블이 끼기 때문에 버블은 언젠가 터질 수뿐이 없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도 건드리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인플레이션도 필연이다. 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5월 20일 현재 미국 연준의 보유 자산이 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즉 본원 통화가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6월 달에는 돈이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0년 3월 이후에 급격하게 연준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나면 연준으로서 가장 신경 써서 보는 게 사실은 본원통화를 기초로 해서 광의의 통화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를 보는데 M2, 즉 광의의 통화가 지난 4월과 5월에 아주 획기적으로 급증했습니다. 4월이 18.5%, 5월이 23% 급등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급등한 수치냐면 미국의 통화지표가 발표된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M2는 이게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을 적에는 본원 통화는 많이 풀렸을 때 그 돈이 자산 가격만 건드리고 소비자 물가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M2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지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M2가 어느 정도의 그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연준의 양적 완화와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의해서 연준의 자산이 얼만큼 증가하느냐라는 두 지표를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와중에 그 예일대 로치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달러 가치가 조만간, 이 양반이 조만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빠르면은 올 연말이라도 혹은 내년에 한 3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른 시간이네요. 예,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저축률이 지금 미국 그 GDP 대비 1.4% 정도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7% 정도의 그 순저축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마이너스 5 내지 마이너스 10%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나라가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국민들이 저축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국의 투자나 성장은 미국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외국의 저축을 빌려와서 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달러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입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고 물론 이게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한 요소도 크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지금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쓰느라고 재정 적자도 심합니다. 네. 이 두 가지 빚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넘으면은 시장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세 번째로 꼽는 게 그동안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세계 각국의 갈등, 뭐 기후 협약에서 탈퇴, 그 다음에 EU하고의 갈등,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곳곳에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즉 경제적인 의미에서 달러의 가치는 이런 정치적인 거하고 따로 놓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의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로 인한 부채 급증, 그 다음에 미국 리더십의 붕괴로 생각보다는 빨리 달러의 그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로치 교수가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양반은 상하탑에서 공부한 그 교수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금융 일선에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다도 궁금했던 게 로치 교수라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로치 교수가 모건 스탠리 아시아 지역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융 일선에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그냥 단순히 상하탑 속의 학자가 이론적으로만 한다가 아니고 이러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요새 들어서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08년서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태하고 겹치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급격히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설명해 주실 때 그 광의의 통화 M2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연준이 발행하는 본원 통화, 즉 연준이 국채나 그 모기지 증권을 사들이면서 그 달러를 시중에 배포하는 거는 이거는 본원 통화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본원 통화에다가 우리 소비자들이 이 달러 현금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은행에 집어넣어서 요구불 예금이나 수시 입출식 예금 같은 거 혹은 투자은행의 MMF 같은 데 들여놓고 씀으로써 그러한 예금구자들이 그 신용창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일정 분량은 다시 대출로 나감으로써 그 본원 통화보다는 M1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M1을 협의의 통화라고 하고 그 협의의 통화에다가 정기예금의 일정 부분을 보탠 거, 즉 2년 미만짜리 정기예금을 보탠 게 M2거든요. 네. 근데 정기예금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요구불 예금 같은 거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니까 그거는 비교적 그 준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정기예금은 2년 후에 찾아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들어오는 예금의 한 90% 이상을 재대출해 줍니다. 그럼 90%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90%가 다시 들어와서 그거에 또 80%, 70%, 60% 해서 본래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새끼를 많이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통화는 본원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그게 시중에서 흘러다니는 그 통화량을 대표할 수 있는 통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의의 통화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군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라고 보는 거예요. 광의의 통화가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이상일 때 그 좀 더 인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의 어떤 그 그래프 수치에 비해서 확 올라갔을 경우에 높아지는 걸까요?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도가 더 중요해요. 아, 그거는 같은 양이라도 이게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2배 있으면은 그거는 양이 2배로 늘어난 그 효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데 일단 M2는 그만큼 양이 커졌다는 거고 이게 경기가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소비가 약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해서 유통속도가 빨라지면은 그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심한 경우 통화승수가 한 70배까지 그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통화 승수라는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통화가 유통되는 속도. 예. 그러니까 광의 통화가 있었는데 보통 때는 그 통화 승수가 한 5배 내지 7배 정도 그 물량의 한 5배 내지 7배 정도의 어떤 그런 속도를 유지하다가 경기가 살아나고 이게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돈을 빨리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상품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면은 그거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거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는 이제 이렇게 광의의 통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의 어떤 가치가 하락이 될 것을 예상하고 포트폴리오에 오래된 통화인 그 금과 은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대비하는 건데요. 우선 시장이 망가질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시장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지금 로치 교수가 얘기한 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적에는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은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자산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 그런 일이 없이 경기가 회복돼서 앞으로도 계속 시황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가서도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과 은의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는 안전자산 금과 은의 특성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경기가 회복됐을 때도 은 같은 경우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 이것을 이제 추가해야 된다 이런 예. 의미시군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외환시장이 우려된다라고 그랬는데 로치 교수의 전망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달러 가치 하락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원화나 중국의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역의 관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5% 정도씩 절상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 그러면 분명히 중국은 그걸 인위적으로 다시 평가절하를 할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이게 달러의 영향도 받지만 위안화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위안화는 거의 연동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달러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상승을 했다가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우리도 같이 절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널뛰기 장세, 즉 뭔가 이제 혼란스러운 외환시장이 연출되는 건데, 즉 이때 무서운 거는 달러 가치 하락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즉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올라가면 미국 정부는 자동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뿐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은 어디가 가장 먼저 무너지냐 하면 기업 부채 사이드에서 가장 먼저 탈이 납니다. 아, 그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예. 국가들, 기업들. 우선 미국의 경우만 보죠. 미국의 기업 부채가 탈이 나면 기업 부채에 연계되어 있는 파생 상품이 탈이 나요. 네. 정말 무서운 건 이 파생 상품이 탈이 나는 거예요. 파생 상품이 탈이 나면 이 파생 상품은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게 신용정색이 급격하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즉 금융기관 간에 누가 부실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 거래가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신용 위기이자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부채가 어떤 부도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는 파생 상품에 탈이 나는 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들이닥치면은 그러한 금리 인상 연쇄적인 작용으로 오는 이런 탈이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건 금과 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나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큰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 예. 파괴적인 어떤 예. 그 위기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럼요. 예. 지금 연준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연준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지금 경제 위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풀고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준이 2022년 말까지 제로금리 가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월 $1,200어치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 즉 국채 800억 달러, 모기지증권 400억 달러를 사겠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장 붕괴를 막겠다. 그래서 연준의 양적 완화보다도 더 많은 돈을 맨스트리트에 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통에 이 주식시장 같은 게 유동성 장세로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계속 지금 상승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연준이 지금은 굉장히 한마디로 스탠스가 꼬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크게 지원하겠다고 얘기는 계속하는데 실제로 연준이 걱정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M2가 급격히 상승하면은 저거는 경기가 회복되면은 더 큰 문제인데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산 시장은 연준이 지금 돈을 푼 거는 이게 붕괴되지 말라고 이렇게 밑에서 막고 있는 건데,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맨날 지금 신고가를 행진하고 호재가 나오면 그 통에 주식이 올라가고 악재가 나와도 이 악재로 인해서 연준이 돈을 풀 수뿐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 이게 계속 악재건 호재 가리지. 그러니까 이게 실적 장세하고 관계없이 호재 악재와 관계없이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뭐를 걱정하냐면 이거 아닌데 붕괴하지 말라고 밑에서 받쳐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유동성 장세로 끝간데 올라가니까는 버블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그 연준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연준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거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건 너무 시장이 과열돼 가고 있구나 라는 우려가 2번째고, 3번째는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지금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국이 국채를 저렇게 발행을 하면은 그 많은 자본들이 그걸 소화시켜줬는데 이제는 외국 자본이 미국 국채를 그렇게 소화시켜줄 그렇게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 국내에서 저축률이 높으냐? 그러니까 자기들 가게나 기업이나 어떤 정부의 수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돼요.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엄청난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우려되는 거예요. 그 우려되는 현상이 어디서 잡히냐면 지금 홍콩 같은 경우, 홍콩이 이번에 그 보안법 때문에 홍콩에 있는 금융사들이 저 싱가포르나 동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금 탈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 홍콩의 자본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 즉 달러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홍콩 달러가 약세로 가지고 그 외환 방어를 해야 될 텐데,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페그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페그제를 유지하는 홍콩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싱가포르하고 동경으로 자본이 빠져나오는데 실제로는 홍콩 달러 가격이 강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약세가 돼야 되는데. 약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콩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데 싱가포르와 일본으로.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홍콩으로 들어와요. 그게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중국과 홍콩의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1년 만기짜리를 봤을 적에 한 3.85% 정도 돼요. 기준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그쪽은 한 2.9%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한 0.7%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한 2.2%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금리 차가 중국 국채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 국채는 가격이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 처음에 미국이 제로금리하고 이렇게 갔을 적에는 뭐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했겠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 막 우기다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게 뭔가 이 세계의 자본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도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 자기네들 뜻대로 그렇게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우려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M2의 증가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필연이겠구나 라는 거. 또 하나는 자산 시장에 지금 버블이 끼기 시작했구나. 이게 너무 달아올라도 이게 위험하다. 그 다음에는 자산의 흐름이 이게 미국이 제로금리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즉 달러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 흐름이 예상 외로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세계를 놓고 연준이 사실은 고민이 지금 깊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장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를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연준이 약속한 게 있어요. 앞으로 1,200달러씩 계속 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분기에 한 3,6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정책이 지금 분기에 한 6,600억 정도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 1조 달러 이상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7조 달러가 벌써 늘었는데 그 공약대로 실천을 한다는 얘기는 9조 달러가 넘는 본원 통화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풀리면은 연준으로 봐서는 이거 M2도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버블도 걱정해야 되고 지금 자금의 흐름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 연준은 지금 나름대로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에 대한 불신이나 회의감을 갖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냥 시장을 부추겨서 긍정적으로 몰아가도 안 되고 하니까 요새 연준 의장의 발언이 뭔가 이렇게 스탠스가 약간 꼬인 듯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연준의 보유 자산이 마지막에 가서 살짝 꺾였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매월 한 3,500억 달러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꺾였다는 얘기는 뭔가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사실은 투자자들한테 그 각인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늘려보면 이게 2020년 들어와서 그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자산이 축소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중에서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연준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요번에 그 레포 시장에 즉 초단기 환매 조건 뭐 금융기관 간에 하는데 시장을 자금을 확 풀었던 거를 거기를 반 정도 이렇게 회수하면서 돈을 걷어들인 거고 또 하나는 외국하고 스왑을 하면서 채권을 담보로 받고 빌려줬던 달러를 환수하는 과정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대로 하면 매분기 1조 달러씩 늘어나서 9조 달러를 넘게 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갈 경우에 M2나 자산시장 버블이나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연준이 대처를 할 거냐. 네. 또 하나는 질에 있어서도 자산시장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오히려 재정정책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부리는 걸 늘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 얘기는 자산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대신에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푼다는 거는 소비자 물가가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그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사실 어느 쪽도 연준으로서는 지금 안심이 안 되는 아슬아슬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연준의 자산 매입이나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가는지, 계획대로 가긴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만약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개인데 어느 정도 호황세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하고
가다가 시장이 다른 변수를 만나서 급격하게 붕괴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우려되는 이런 외환시장에 있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과 은을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뭔가 안 좋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 뭐 팬데믹이 좀 더 심해져. 그럼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추가 어떤 그 보완책이 나올 거야. 이걸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예. 연준이 어떻게든 방법 찾을 거야. 근데 연준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또 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 그 2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또 발표할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저게 더 큰 속도로 빨라져요. 그것도 연준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엔투 시장, 즉 통화 시장 또 크게 번질 거고, 자산 시장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조짐도 되고, 그 경기가 회복돼도 문제고, 앞으로 남은 여정이 연준으로부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계획대로 실행은 하되 어떻게 하면은 자산 시장이나 소비자 물가에 최소한의 그 영향을 미치게 하면서 이 정책을 실행하느냐를 가지고 아마 굉장히 고민들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까 뭐 레포 시장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모든 은행들이 그 국채라든가 이런 걸 담보로 그 초단기 자금을 또 빌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항상 그 연준이 그거를 사줄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 돈이 장기적, 중장기적 맞아요. 투자로, 주식 투자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더 자산의 버블을 그래서 만든다고. 요번에 연준이 그거를 반 정도 회수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스탠스는 기관 투자가들, 금융권들에게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너희들 이걸, 계속 이렇게 안 된다. 예. 그러니까는 더 이상은 무리하게 장을 끌어올리지 마라라는 메시지도 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연준의 그 위원들은 뭐 연준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겠네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JP 모건 체이스 은행 예, 이쪽에서도 지금 은을 매집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매집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반적인 투자의 의미가 아닌 뭔가 투기의 느낌이 드는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것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JP 모건이 왜 이렇게 은을 매집하느냐 하면, 첫째, 그 사람들도 시장의 붕괴나 뭔가 불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은을 매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JP 모건이 은을 매집하는 이유는 사실은 원래는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이 금을 매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정부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금을 매집하다가 그 조지 소로스나 폴 앤 존슨 헤지펀드는 몇십억 달러씩 손해를 봤거든요. 네. 즉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시행하는 통에 그때 JP 모건이 방향을 은으로 틉니다. 그래서 2011년에 JP 모건은 그때부터 이제 은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JP 모건이 지금 암호화폐를 개발을 해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달러나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하고 연동되는 그러니까 가치 변동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약점이 가치 변동이거든요. 심하다는 거죠. 예. 그러한 가치 변동을 막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형 은행으로서는 최초이자 거기에 가입된 금융기관만 지금 한 36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JP모건의 이 코인이 아마 은행 간 송금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낼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은을 매집하는 이유가 우선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해지 용이자 그 다음에 금을 매집하지 못하니까 그 대체적으로 해서 은을 매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지금은 달러하고 연동시켰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금이나 은이나 다른 실물 자산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은이 투입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럼 그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그 금본위제였잖아요.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했던.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그럴 때 이 은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뭔가 그 암호화폐를 연동해서 기본적인 자산 형성을 해놓겠다는 그렇죠. 뜻인 건가요?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JP 모건이 뭐 그런 계획은 발표한 적은 없지만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만약에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적에는 뭔가 보완시킬 수 있는 실물 자산이 투입되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많은 은을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은을 매집했냐면 그 코맥스 뉴욕 상품거래소 은창고에 있는 물량의 반이 JP 모건 거예요. 그게 한 1억 한 6천만 온수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은을 매집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사실은 리먼 브라더스 그 전에 먼저 파산한 투자은행이 있었어요. 그 세계 5대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 위기에 당하니까는 연준이 상황이 급하니까는 그걸 JP 모건한테 사실은 그 가져가라고 등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부도 처리할 수 없으니까는 당신이 이거를 인수해라. 대신 연준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까지 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 JP 모건이 그 베어스턴스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만 해도 그 주가가 15달러였었는데 그거를 주당 2달러에 인수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베어스턴스가 이 은 파생 상품 거래를 하고 은에 관한 전문 투자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기가 그 JP 모건이 은을 매집한 계기 중에 하나였었고 또 하나 사실은 그때 베어스턴스를 그 JP 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미국 언론이 아주 심하게 연준을 때렸습니다. 왜 파산해야 될 부도 처리될 기업을 대마불사라고 저렇게 살려주느냐. 저거는 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하여튼 연준이 흠칫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그 반작용이 생겼냐면 베어스턴스보다 조금 더 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연준이 막상 이놈은 구해주지 못합니다. 베어스턴스 때 하도 언론에 맞은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저렇게 큰 핵폭발 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를 알았다면 저렇게 파산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어스턴스를 한번 막았다가 그 부작용이 그 리먼 브라더스 그 파산으로 이제 연결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JP 모건이 그 은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JP 모건이 은을 매집하면서 그 정상적인 방법의 매집이 아닌 그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은의 그 채굴 단가나 이게 온수당 한 14달러 내지 한 17달러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JP 모건은 이거를 온수당 어느 정도에 매집했냐면 온수당 15달러 내지 18달러에 1달러씩 더 업을 지켰네요. 아주 최저 가격에 매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매집할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그 못된 편법을 쓴 건데 그 시장에서 선물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계속 가격을 밑으로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만기 때는 그걸 현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은을 그렇게 많이 매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큰 손들의 어떤 그 가격 조작
네. 그게 사실은 횡행하면서 가격을 시장 기능에 의한 공급값 수요에 의한 정당한 가격이 아니라 선물 시장을 통한 이러한 큰 손들의 그 가격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가격 조작 행위가 어떤 형태의 가격을 조장하냐면 그 사람들이 스푸핑 이 전략이 되는 건데 스푸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매도창에다 예를 들어서 그 매수하겠다라고 가격을 올려놓고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상대방이 사겠다고 들어오면 얼른 가격을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실질 거래하지 않으면서 살 것처럼 해가지고 사겠다고 달려들면은 그 취소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건 사실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걸리지 않나요? 예, 맞아요,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은행이 스푸핑 했다가 벌금들 많이 맞았거든요. 뭐 유럽 은행들이 한 550억 원. 한국에서요? 아니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위해서 JP모건도 3번이나 기소됐어요. 그런데 이걸 회사 차원의 벌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팀의 실무자들이 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좀 가벼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좀 기소를 당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는데 이거를 사실을 근절하려면은 그냥 따끔하게 확실히 회사에 다 벌금이나 이걸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나 연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조하는 방조하는 거예요. 방조. 그러니까는 금이나 은 가격이 이게 시장에 의해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방조의 혐의가 사실은 짙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네요. 예. 미국의 국익과 JP모건의 사익과 네, 그렇군요. 아, 또 이렇게 은을 매집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근데 은이 사실은 JP모건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1980년대서부터 그 매집 세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석유재벌인 헌트 형제가 매집했다가 이 양반들은 그 자본이 딸려가지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시세 조작했다고 한 1억 달러 정도 벌금을 내요. 근데 그때는 1억 달러씩 벌금을 물리더니 지금은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건 오히려 지금 더 수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은을 매집했던 사람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이에요. 아, 그래요? 워렌 버핏은 사실은 그 양반은 나름대로 투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붙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재투자가 되지 않는 거는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양반이 은에 대한 투자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은 자기 파트너하고 둘이 연구한 결과, 은은 재고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려면 앞으로도 가격이 한참 올라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은을 굉장히 많은 물량을 1997년도에 2차 매집을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옛날에도 매집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수익을 남겨서 팔고 1997년, 98년에도 분할 매수해가지고 그거를 2006년도인가 다시 분할 매도를 하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남겨요. 엄청 벌었네요. 네. 그때도 한 3,000톤 이상의 은을 매집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매집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 양반이 작전을 바꿔요. 즉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은을 매집하는 것보다 가만 보니까 JP모건이 열심히 매집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JP모건 주식을 왕창 삽니다. 네, 그래서 JP모건 주식을 한 50억 달러어치 사요. 그리고 요번에 이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그 양반이 은행주를 사실은
팔았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JP 모건은 거의 안 팔았어요. JP 모건 주식은 3%만 팔고 97%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실물은을 매집했었는데 이제는 은을 매집하고 있는 JP 모건의 주식을 삼으로써 은에 대한 그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JP 모건이 이렇게 은에 대한 그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투자자들한테는 많은 어떤 힌트나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은이 경기가 상승할 때 경기 여러 가지 부품 소재 같은데 은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이 훨씬 빠르다라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JP모건은 앞으로 경기 상승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은의 수요의 부족과 또 이 상승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어떤 실질적 수요에 대한 어떤 투자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암호화폐와 연동시키는 어떤 그 새로운 화폐의 어떤 질서와 관련된 투자로 봐야 될까요? 그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이제 유추 내지 추측하는 건데 일단 자기들은 그렇게 싸게 은을 매집했기 때문에 저걸 그냥 시장 가격에 풀면은 언젠가는 은값은 뛸 수뿐이 없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투자 종목의 하나로서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렇게 실물은에 그 많은 양을 갖고 집착을 할 적에는 지금 창고 속에 1억 6천 온수인데 그 두 번째 기소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양심선언을 하면서 2억 5천 온수가 또 따로 보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아, 네. 예, 이게 100%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걸로 봐서 창고 위에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은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은을 매집한 이유는 우선 나중에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가격을 눌러서 이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냥 놔두래도 은값은 줄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뭔가 달러가 흔들릴 적에 대안으로 이제 금과 은인데 금은 미국 정부의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거지만 은은 그 대체제로서 갖고서 하는 그런 리스크 했지 그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용도, 즉 다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왜냐하면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단순 떠오르는 거는 이게 오래전서부터 매집을 했고 이미 돈은 막 투자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뭐 워렌 버핏의 말처럼 그 광물을 통해서 이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어떤 큰 원대한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는 그래서 바로 짧은 시간 내에 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하고 이런 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매집을 계속 해나간다라는 거는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계속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그 달러의 흐름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 달러의 미래는 정말 암호화폐가 변수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 암호화폐가 이 탄생된 계기를 보면은 암호화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탄생하면서 제네시스 통화, 제일 첫 번 통화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이 금융위기로 인한 그 구조조정 자금이 풀리는 거를 그 메시지를 거기다 담습니다. 즉 그 얘기는 기득 금융 세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에요. 즉 달러라는 중앙 집권적인 이러한 통화 시스템이 세계 금융 시장을 주도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면서 어느 한 집단이나 한 국가가 세계 앞에 즉 기축통화를 갖고 세력화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해서 중앙 집중이 아닌 분권형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화폐 역사를 보면 화폐는 처음에는 실물 화폐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대표되는 게 금이나 은 같은 금화나 은화였었는데 거기서 신용 화폐, 즉 지금의 달러
같은 경우로 넘어온 게 사실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게 1971년도에 실물과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50년도 안 돼요. 달러의 신용화폐가 이제 세계를 주도한 게. 그런데 이러한 신용화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용화폐 그 주도 세력들의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게 세상 시스템이나 가치를 많이 호도하거나 오염시킨다고 보고, 사실은 여기에 도전한 세력들이 유대인 암호학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 유대인 암호학자들은 사실은 뭐를 가장 먼저 걱정했냐면, 화폐의 그 통로, 즉 개인 구자를 추적을 해서 개인의 그 돈 입출금을 파악한다는 건,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처고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빅브러드가 개인의 어떤 모든 거를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데, 우선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중앙집권적인 저런 화폐는 저건 필히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화폐가 분권화돼야 되겠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자유사상에도 연결되는 건데, 여태까지 시민혁명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재자가 독재 정치를 할 적에는 정보를 일단 독점을 해요. 그래서 차단할 거 차단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흘려요. 그래서 옛날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방송국이나 언론사를 장악하는 게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모든 사람한테 공유되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의 자유가 신장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는 중앙 집권적인 이 화폐 시스템을 모든 개인한테 풀어줌으로써 그러한 독점을 깨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하고 송금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처음에 암호화폐가 나왔을 적에 사실은 모든 금융인들이 저건 말도 안 된다. 화폐의 본원적 기능인 교환이나 매매나 가치 저장의 수단을 저게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가격이 저렇게 심하게 변동되는데 저건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똑똑한 양반들이 금방 그 장점을 캐치합니다. 저거 일리가 있네.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송금하면서 수수료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교환이 되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게 창고를 하기 전에 저거를 중앙은행 등이 잡아서 추적 가능한 중앙 집권용 암호화폐를 만들자라고 해서 우선 국제결제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은행들이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한 70%가 그거를 사실은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 스타트를 사실은 중국이 가장 먼저 끄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미 시범 서비스 한번 해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디지털 화폐로 변환되는 건 이제 종이돈이 없어지고 모든 게 디지털 화폐가 되면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게 화폐 개혁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국권을 가지고, 즉 종이돈을 가지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를 쓰려고 그러면 숨겨져 있는 돈, 지하 경제에 있는 돈, 이게 죄에 나와서 디지털 화폐하고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자동적으로 화폐 개혁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모든 돈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경제나 돈 세탁이나 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요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 정부는 그 지하 경제나 이런 것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그 이익을 보고 숨어 있는 돈들을 양성화시켜서 그 실물 경제에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사라는 게 모두가 다 밝은 돈이고 그 양성화된 돈만으로 세계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는 종이돈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5만 원짜리 지폐 같은 게 사실은 사장돼서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암호화폐가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다시 득세하는 계기가 됩니다. 추적 가능한 암호화폐하고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이제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기존에 어떤 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더리움이니 뭐 리플이니 여러 가지 종류의 암호화폐들이 있잖아요. 그 암호화폐 이쪽에 투자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은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범용화가 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중앙정부들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 직접 개발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진짜 화폐로서의 어떤 범용적인 사용을 하면서 확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확산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이게 같이 커지는 거죠. 아, 이쪽 지금의 현재 민간 영역에 예, 민간 영역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음성적인 자금을 그렇죠. 그 세탁하는 데 그러니까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 음성적인 자금도 있지만은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지 않겠다. 하긴 내 재산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암호화폐를 만든 이유가 그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추적을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 빅브라더스 문제,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왜 달러의 미래가 암호화폐가 변수다라고 했냐면 지금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이걸 테스팅해 본 다음에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집권용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EU예요. 네. 그 이유는 지금 달러 다음에 큰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EU가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당연히 미국도 아마 그 전에 미국이 더 먼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6개국 통화하고 연결돼 있는데 네. 그 6개국이 다 디지털 화폐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 초에 이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공동으로 연구해서 우리 공동화폐도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나와 EU 코인 나와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그 6개국 그 연합 코인 나와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브릭스 연합 코인도 나올 수 있어요. 즉 중국,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남아공들이 사실은 이쪽이 이제 반미 세력들인데 우리가 왜 달러 가지고 우리끼리 거래를 하냐? 우리는 우리 돈을 갖고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만약 브릭스가 나오게 되면 중남미 연합, 뭐 이슬람 연합, 아프리카 연합 각 지역 화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분산화되면은 달러는 사실은 순식간에 약세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의 어떤 패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어떤 그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전망으로는 미국 연방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그 달러 암호화폐가 이 확산되는 걸 막을 것이다.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세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도 결국은 미국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미국도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다라고 이게 대세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도 오히려 정부 보고 빨리 준비를 해라. 연준도 빨리 발행을 해라. 라는 게 지금 대세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송금에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유용하냐면 이번에 나온 그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터넷이 없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도 서로 이 송금 기능을 갖고 있어요. 즉 보통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로 송금을 했었는데 사실은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아직 인터넷을 못 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보니까 이 부딪히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핸드폰과 핸드폰을 부딪혀가지고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근거리 통신망만 있으면은 서로 간에 이 교환이 되고 송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한테는 이런 게 빨리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이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폐가 이게 대세로 나와서 파급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급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터넷이 안 통하는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 없는 민족, 경제력이 약한 곳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개발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어 하죠. 당연하죠. 아마 미국은 달러하고 1대1로 디지털 달러가 이제 교환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축통화의 그 유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디지털 화폐, EU 디지털 화폐, 뭐 브릭스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이제는 분산되는 거죠.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암호화폐를 준비하던 이제 달러의 패권은 암호화폐가 활성화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그런 암호화폐와 은을 연동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은을. 이런 우리가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JP모건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데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그러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그거는 불허했어요. 네. 안 돼. 그러니까 민간 섹터, 같은 민간 섹터라도 JP모건은 그건 금융기관 송금에 활용된다니까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한다는 거는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를 미국이 마냥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빨리 테스팅을 하고 이거를 선점하려고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바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연준이 그거보다 먼저 시장에 디지털 화폐를 내놓을 수 있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JP모건이나 페이스북의 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견제를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부의 어떠한 그 판단이나 어떠한 그 선택이 주목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 일단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걸쳐서 20억 명인가요? 30억 명이 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적용되는 순간 글로벌 화폐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리브라 자체를 인수할 것이다, 연준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더 시간적으로나 효과적으로 빠를 것이다. 네. 뭐 이건 뭐 우리가 모두 다 미래학자들의 추정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쓸 것인지가 네. 앞으로 우리 그 세계 질서하고도 연관이 되겠네요. 미국의 근데 스탠스가.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안 남았어요. 그러게요. 중국이 이미 시범 서비스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가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걸 보면은 너무 빠르게 한 몇 년 후 이게 아니라 정말 당장 내년에도 갑자기 적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새 하도 빠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시간에 계속 가지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인 그 달러의 어떤 변동성에 대비하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이유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관이죠. 연준. 미국의 연준이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뭐 많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우선 제가 요새 그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로스차일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느꼈다기보다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팩트나 데이터들이 조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초기 지분이 사실은 발견된 게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은 사실은 반유대 작가인데, 그래서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 책을 전적으로 신뢰는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중국의 화폐 전쟁을 쓴 숭어미 씨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미국 연준이 12개 지역은행이 있지만 월스트리트를 관장하는 뉴욕 연준이 힘이 가장 세고 실질적인 연준의 리더입니다. 네. 그런데 이 뉴욕 연방은행의 주주 지분이 밝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본금을 1억 4,300만 달러를 가지고 출발한 뉴욕 연방은행의 주식 발행량은 총 20만 3,053주였는데 네.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1위가 뉴욕 내셔널 시티 은행으로서 3만 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록펠러하고 유대계 쿤록사라는 두 금융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주주는 폴 와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뉴욕 내셔널 시티 상업은행인데 여기가 한 2만 1,000주가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JP 모간이 운영하는 퍼스트 내셔널 은행이 15,000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사로 있는 하노바 은행이 12,000주. 즉 1만 주 이상 갖고 있는 이 네 은행인데 이 네 은행들의 경영자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로스차일드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이게 저한테 유심히 눈에 띄던데, 우선 최대 주주인 뉴욕 내셔널 시티 은행을 보면 그 공동 경영자가 야곱 시프라는 유대인인데, 야곱 시프는 사실은 저 할아버지가 이제 랍비인데, 그 랍비가 프랑크푸르트 로스차일드 집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손자가 야곱 시프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에 제일 먼저 대리인으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바로 뉴욕 내셔널 시티 은행의 이제 공동 경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 중에는 상당량의 로스차일드 자본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사실은 러시아가 유대인을 박해했을 적에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큰 돈을 기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러일 전쟁 때 러시아하고 싸우는 일본을 도와서 일본 국채 발행을 주선해서 일본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은인인데, 이 양반이 일본을 방문했던 길에 옛날에 우리 한국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인 뉴욕 내셔널 상업은행을 보면 이거의 경영자인 폴 와복은 이 양반이야말로 미국 연준을 설계하고 창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폴 와복이 사실은 야곱 시프 다음으로 로스차일드가 두 번째 대리인으로 뉴욕에 파견했던 사람인데, 이걸로 봤을 적에 이 은행의 주주 지분도 로스차일드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주주인 퍼스트 내셔널 은행을 보면 이게 JP 모건 은행인데, JP 모건이야말로 로스차일드하고 공식적으로 협력을 해서 로스차일드의 지주회사인 노돈증권을 설립하고 그 노돈증권을 통해서 미국의 철도 산업, 철강 산업과 금융 산업을 장악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노돈증권을 설립해서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줄 파이프라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돈증권을 통해서 당시 미국 철도 사업에 큰 지분을 갖게 되는데, 다우지스가 처음에 출발했을 적에 다우지스의 80% 이상은 사실은 철도 회사들이었어요. 네. 그만큼 당시에는 철도 산업이 미국 기간 산업이었었는데, 그 후에 이 양반이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 금액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5억 달러였었는데 그 당시 5억 달러라는 거는 미국 국가 예산의 몇 배 정도 될 정도로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해서 자기 철강회사하고 합쳐서 뉴욕에서 그 IPO를 했는데 그 IPO를 통해서 단번에 뉴욕이 런던 금융시장을 추월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US 스틸이 뉴욕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US 스틸 하나가 미국 전 산업의 크기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철도 사업 다음에 그렇게 철강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 돈들이 사실은 다 이 노던증권을 통해서 나온 돈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양반이 자기 평소 살았을 때 재산의 19%뿐이 그 유산을 못 남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유추하기에 그럼 나머지 재산 81%는 그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사망하기 전에 다시 회수해 갔다. 아니 사망을 했어도 그 자기 명의가 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그 JP 모건 재산으로 알려졌지만은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는 지분이 이제 로스차일드 지분하고 JP 모건 본인의 지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대부분의 그 대주주의 지분이 다 로스차일드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당시 JP 모건하고 록펠러가 대공황 때 그 대공황 주식이 90%가 훼손이 되고 나중에는 한 1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JP 모건하고 록펠러가 그 헐값으로 떨어진 기업 주식들을 죄사 모읍니다. 그래서 당시 상장사가 한 200개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거의 70% 이상이 이 두 가문의 손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비중은 JP 모건이 7 정도 되고 록펠러가 한 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 기업들이 그 금융가의 수중에 떨어진 일종의 이제 금융 자본주의, 즉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미국 기업에 있는 그 이사직 중에 평균 한 기업에 3명 정도는 다 은행가들이에요. 은행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네.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미국은 이 근대산업 시기에 금융자본이 그런 식으로 산업자본을 장악하면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이 이 금융계를 통해서 연준으로도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이 금융가를 통해서 미국의 그 당시 200대 기업에도 많이 투자가 돼서 지금 그 기업 자본 중에 아마 상당 지분이 그 금융 자본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그렇게 많이 파견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음모론 중에 하나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음모론은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로스차일드 가문이 커튼 뒤로 들어갔던 계기가 있는데 히틀러가 나왔을 적에 오스트리아 로스차일드가 다 몰수를 당하고 그 수장이 그 구속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정말 힘들게 구명 운동을 해서 살려내. 네. 재산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파리도 히틀러 치하 때 다 뺏겨요. 그 통에 이 사람들이 일제히 커튼 뒤로 숨어버립니다. 더 이상 로스차일드 이름에 걸고서 하는 사업이 없이 숨어버려요. 그 후 그 많은 자본, 분명히 많은 자본이 있는데 런던 로스차일드나 뭐 등등. 근데 그게 어디로 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몇 가지 추적되는 거는 그 후에도 금값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계속 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금은 사실은 돈 가격이에요. 근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건국할 적에 프랑스 그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한 80%를 사줘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운영하는 그 와이너리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파상적인 몇 가지는 들려오는데 뭐를 하는지 그 뭐 은행을 한다거나 뭐 기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그 수홍빈 씨 같은 경우는 금융자본의 절반은 아직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거다라고 엄청난 얘기할 건데. 정도로. 네. 근데 이번에 로스차일드 이야기를 쓰면서 들여다보니까 미국 그 연준의 대주주들이 다 이 로스차일드와 관계되어 있는 은행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유추해 봤을 때 많은 자본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대공황 때 그 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했는데 거기도 그 자본들이 많이 흘러 들어갔구나라고 유추해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로스차일드라는 하나의 사람에 의해서 그냥 하나의 그 집단으로 형성된 어떤 자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많이 분파가 이루어졌었군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니 로스차일드는 형제가 다섯이에요. 네. 그 다섯이 큰형은 프랑크푸르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의 초대 재무부 장관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로스차일드를 책임지고 있고 둘째는 오스트리아에서 빈을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의 대륙 철도나 이런 건 다 로스차일드 자금으로 나요. 네. 프랑스 철도도 프랑스 로스차일드가 놉니다. 프랑스는 막내가 나가 있고 셋째 네이선이 런던에 나가요. 처음에는 이 친구는 맨체스터에 가서 이제 면직물 장사를 하다가 금융산업이 제조업보다는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고 그 런던의 금융계에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돈을 벌어요. 네. 그 워털루 전쟁 때 영국 국채의 62%를 손에 넣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네이선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하여튼 정보력을 통해서 채권 시장을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형 중에 하나는 나폴리에 나가서 로마 교황청과 이탈리아 금융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주요국 5개의 금융을 다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멀티내셔널한 글로벌 금융기관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파리가 히틀러한테 당한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데도 다 같은 뒤로 이제 숨었던 건데, 그 후로는 사실은 추적이 잘 안 됐는데, 요번에 이런 책을 쓰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연준하고 미국 기업하고도 많은 돈이 흘러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파리하고 그 오스트리아 이런 것은 생명은 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은 구했으니까 돈은 다 뺏겼다 하더라도 돈을 나중에 일부 찾기는 했는데 정부로부터 구상권 행사 같은 게 안 되나요? 뺏겼으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아주 일부를 나중에는 찾긴 해요. 네. 예. 근데 그래도 뭔가 다른 형제들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 인프라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아주 그 네트워킹이 강했습니다. 네. 그 정보의 네트워킹, 수송 네트워킹 뭐 해가지고 그 통의 정보력과 이 결집력으로 돈을 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후손들도 서로 간의 그 단합이 굉장히 강해요. 네.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러한 그 단결력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준을 설립하고 그 구성하고 또 자본에 참여하게 한 그 로스차일드가의 대리인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보냈잖아요. 그럼 그 대리인은 어느 쪽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보낸 건가요? 원래는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보냈는데 그거를 어느 쪽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다섯 형제들은 항상 무슨 일이라든지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공동 운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업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독자적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모두 합심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뭐라 그러나 영향력이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알면 알수록 유대인의 그 영향력, 파워는 정말 놀랄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연준의 주인도 사실은 이제 유대인의 어떤 영향력 아에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참고로 미국이
연준이 지금 한 7조 달러 되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자의 6%는 지금도 항상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네.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이게 국유화됐어요. 국유화됐어도 주주들한테 배당은 계속해요. 아, 국유화하기 전에 주주들에게. 예, 예. 아, 그러니까는 그 배당 금액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러겠네요. 7조 달러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고맙습니다.